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무역실무 기초교육을 담당하게 된 코트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영기 수출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의 제목은 무역실무 기초교육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무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역실무의 각종 행위 자체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무역계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무역실무 기초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목하고 속의 내용이 좀 다르다 생각을 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하고 일상적으로 교신할 때 그 모든 행위가 결국은 이제 무역 계약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오늘 교육은 결국은 무역 계약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교육의 순서는 무역 계약에 대한 이해, 물론 이 파트에서 자연스럽게 무역 실무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선적을 할 때 이제 선적 서류 작성이라는 기본적인 무역 실무가 있고, 또 이제 거래를 이제 해배하는 과정에 인코텀즈의 무역 거래 조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 계약의 기본 사항에 들어가서 계약 당사자의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무역 상담회라든지 해외 전시회라든지 하상 상담회라든지 이러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하는데, 우리가 초기 단계에 업체에 대한 당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통상 명함을 주고받고 나면은 그거는 덮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설명 들어가는데, 명함을 받은 상담하는 오늘 이 회사가, 이 파트너가 회사명이 정확하게 어딘지, 또는 소재지가 그 나라에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오늘 상담한 사람의 정확한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타이틀이, 직책이 뭔지, 또는 이제 명함에 연락처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보면서 상담을 하는 그런 이제 습관을 이제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어떠한 무역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회사명이라든지 주소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자가 아니고 어떤 물품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어느 전세를 가서 상담을 할 때, 그럼 저쪽 파트너 독일 사람은 거꾸로 우리 반대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판매를 해, 우리가 수입자다 말입니다. 근데 명함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독일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온 이 A라는 회사가 명함에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냥 코리아로 다 통일을 해버려요. 제주도에서 왔는지, 저 강원도 원주에서 왔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파트너가 구매력이 있고 조직도 있고 자금이 있으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서울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가 아무래도 저 강원도 원주에서 사업하는 업체보다는 낫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마찬가지고. 미국에서 온 바이어가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시카고에 있는 바이어인데 미국 전체를 판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 우리가 할지 말지. 또 만약에 유럽의 이태리 같은 경우에 이태리는 저 북부 밀라노 쪽이 이제 상업 지역이고 중간에 로마고
남쪽에 시칠리아 섬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농업 지역인데 저 시칠리아 남쪽에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이태리 전적을 다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회사를 접촉을 할 때 명함을 보고 그런 것을 이제 따져야 되는데 작년, 금년에는 우리가 수출 상담회를 이제 못하고 있는데 킨텍스나 코엑스에서 할 때 가까운 동남아에서 많이 오잖아요. 터키, 중국 바이어들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명함이 없습니다.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바이어들 많고 또는 그 CIS 북유럽, 동유럽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명함을 보면은 뭐 회사 이름도 얼렁 하나 있고 뭐 이메일 주소도 없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들은 그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문을 하면은 아이 전문위원님 우리 지난달에 두바이 전시회 갔다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어 만난 사항을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무역 실무의 기초가 우리 잠재 파트너를 만날 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명함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습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의 조건을 보면은 이제 1번 그 품질 조건에서 저 10번 클레임까지 있는데 클레임하고 8번 뭐 불가 항력은 뭐 오늘 이 자리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 중에서도 이제 품질, 바이어 입장에서는 우리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제품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가격 조건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선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상담할 때 이제 우리 협의할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제 품질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을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인정 문제에 대두가 돼요. 인정 문제에. 미처 인정을 모르고 진행을 하다가 바이어 입장에서는 자기 국가에 수입해서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법규나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면은 우리 중소기업들은 주로 이제 내수 시장만 하다가 이제 수출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품질 조건에서 이제 해외 규격 인증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소개 자료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해외 규격 인증이라 하면은 유럽의 CE라든지 또는 뭐 로하스라든지 뭐 리치라든지 FCC 또는 미국 FDA 또는 뭐 중국의 CFTA 또는 뭐 각 나라별로 다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 조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인증이 없이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개의 경우 모든 나라가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인증을 사실은 이 상당히 의무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은 어떤 거냐? 이걸 알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인력도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증 획득을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마가 이제 생길 수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인증이 필요한 것을 언제 인지를 하느냐.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내수에 이제 치중을 하다가 이제 수출을 시작을 할 때 대기업 같이 해외 조직이 있다든지 또는 조직이 잘 갖춰져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규격 인정이 필요한 시점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바이하고 만나는데 제품 설명하고 가격 조건 설명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인정이 있습니까 하면 없다 이리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거의 한 40% 내지 50%가 자기 자사 제품이 이미 나왔다든지
또는 이제 진행할 시점에 그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거래가 지연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제품의 그 사양을 바꿔야 됩니다. 인정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거꾸로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그러한 것을 이제 명문화해서 요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보면은 이제 무역 규제예요. 우리가 이제 FTA 해가지고 무역 자유를 하지만은도 보이지 않게 각 나라별로 그 BTB 해가지고 그 무역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그 지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 해외 규격 인적 획득 지원 사업을 중기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KTR이라고 그 기관에서도 이제 그 사업 그 공고를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사전에 이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거의 한 40년간 이제 그 해외 판매 마케팅만 좀 해왔는데 주로 이제 마케팅 전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한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케팅이 뭐냐? 저는 이런 결론을 냈어요. 마케팅은 99%의 준비와 1%의 행운이다. 그만큼 해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인증 포함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먼저 나가가지고 시장에 성숙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그 국가별로 뭐 관습이나 관행이나 어떤 법규 때문에 너무 일찍이 시작을 해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도 우리는 언제나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99%의 준비가 마케팅이다.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수량 조건인데, 이제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돌았는지 MOQ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MOQ 조건을 따지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었고 다 컨테이너 베이스니까. 그러면 이제 MOQ의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MOQ 개념. 그 MOQ가 뭐냐? 미니멈 오더 퀀티티, 최소 오더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하고 상담을 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팔고 싶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전혀 그 사용한 경험도 없고, 가격 조건도 모르겠고, 브랜드 인지도도 없는데 많이 가져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MOQ는 결국은 그 운송 비용하고 관계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거래 조건이 따라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기업들이 대개 하는 것은 가격 조건이 FOB 조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임을 부담하는 시의 조건, 뭐 CNF나 또는 CIF 이런 조건인데, MOQ를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상담하는 바이어와 거래 조건이, 가격 조건이, 이게 가격 조건입니다. FOB도 그러면은 프리 온보드니까 우리는 부두나 공항에 어느 일정 시점까지 우리가 운반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비용이고, 항공료나 해상 운임은 바이어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박스에 만약에 10개 들어가는 게 한 박스로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한 박스 10개를 보내야 되겠는데 바이어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5개만 달라. 그럼 우리가 안 주고 말 겁니까?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5개 보낼 때 하고 10개 한 박스 보낼 때 하고 항공으로 보낼 때 운임은 반드시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운임은 바이어가 부담을 하니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 아주 단독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다면 상담을 할 때 MOQ 조건을 물어보면은 우리가 답변할 때는 포장 단위로 해가지고 최소한 10개 한 박스니까 10개는 해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5개 한다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 전제는 이제 우리가 제조업체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자체 제조 생산을 할 경우에는 내수 판매를 하면서 수출도 하는 거니까, 물론 뭐 수출 전문이면 또 다르겠죠. 그러면 항상 그 일정 재고를 보유할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바이어가 운 좋게 우리 생산 캐파보다 더 많은 오다를 발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기 단계는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물량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OEM 제조 공급을 받을 때는 우리가 사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내수에서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할 때 판매 물량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가는데, 수출 물량이 이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 마침 그 모델이 우리가 재고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지만도 기본적으로는 바이하고 상담할 때 MOQ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약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한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그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MOQ라는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하면은 상담을 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가격 조건이거든요. 가격 조건은 이제 뭐 간단하게 뭐 FOB하고 CFR, CNF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뒷장에 인코턴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그 포장 조건입니다. 이제 포장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내수에 영업을 할 때는 뭐 관행적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제 수출을 할 경우에는 조건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초기 단계에 포장이라든지 용기 같은 거 우리가 제작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그 포장을 따로 준비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 딜레마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포장은 이제 개별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단위로 박스에 우리가 얼마나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의 그 박스의 이제 표기 방식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수출할 경우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작년 7월경에 코트라에서 이제 그 불가리아 그 소피아 무역관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KF94 마스크를 이제 수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지원해준 멘티 업체는 제조업체는 아니고 이제 이런 OEM 화장품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그 연결이 돼 가지고 마스크 제조업체한테 이제 사입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업체는 이제 마스크는 알다시피 이제 인디비주얼 개별 포장이 돼가 있고 이제 박스에 그 한 800개 정도 들어가는데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물론 이제 보면은 사용 방법이나 주의사항 같은 것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쪽 당연히 이제 물어보죠. 사용 방법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이제 영문으로 그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개별 박스에다가 일일이 이제 그걸 부착을 했어요. 그렇게 보낼 정도로 그 포장 조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이제 선적 조건인데, 선적은 뭐 우리가 해상 아니면 우리가 뭐 유럽 같이 그 인랜드에서 물동량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해상 아니면 항공이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협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조건도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뭐 소량인 경우에는 뭐 FOB이면은 우리가 뭐 보험까지는 뭐 언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뭐 이거는 알고만 있으면 되고, 그 이장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해외 규격 인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제 중기부에서 그 중진공에서 이제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그게 공고가 되거든요. 그러다면 이제 정부 자금을 쓰기 때문에 선정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것도 이제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심사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컨설팅 기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관을 자꾸 이제 연결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바이어가 요구를 한다 그러면요. 그 다음 조건이 이제 결제 조건인데, 이제 물건 주고 나면은 이제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물건 팔고 돈 못 받으면은 뭐 아무런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제 조건도 이제 전문위원이 이제 80년대 주로 한참 할 때는 거의 뭐 100% LC였죠. 다 LC로 하고 TT는 거의 없을 때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꾸로 우리 업체들이 LC를 경험한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뭐 규모도 적을 수가 있지만은도 거래 조건이 이제 변경이 되는데 그 왜 변경이 되느냐? 사실 그 70년대, 80년대 때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는 은행이 지급 보증을 한 그 LC 거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상대를 모르니까 수출 대금을 받을지, 제때 받을지 상당히 그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LC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통신 수단이나 교통 수단 이런 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TT의 송금 거래 방식이 뭐 거의 한 70% 정도 될 겁니다. LC는 이제 대기업들, 큰 어떤 뭐 연불 수출이나 폴란트 이런 경우지, 일반 상품은 뭐 거의 다 TT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TT를 하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이하고 이제 거래를 협의를 하고 오다를 확정을 했는데, 이제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다 확정되면은 돈 100% 받고 물건 주고 싶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얘들이 제대로 된 물건을 실을지, 제대로 올지, 뭐, 의문이 드니까 돈 100%못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일단 우리 조건은 100% TT 선수금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거래가 자주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조건도 이제 선적 후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신뢰가 쌓이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는 일단 우리 제시는 TT 100% 선수금 네, 이런 조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제 거래 볼륨이 늘어나고 거래가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그 바이어에 대한 신용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라는 거 상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혹시도 상황이 바뀌면은 페이먼트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출 보험을 이제 부부를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선적 전에 50%는 받도록 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무역 계약 체결 방법과 이제 무역 계약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부 다가 결국은 우리가 바이하고 일상적으로 거래를 협의를 할 때 다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체결 방법에는 셀러가 작성하는, 이제 우리가 판매자 아닙니까? 판매자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바이어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바이어도 어떠한 그 뭐 부품 소재라든지 또는 어떤 상품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대량 오더를 하는 바이어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들 회사의 그 양식이 있어가지고 그 양식으로 구매 오더를 발주를 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이메일 교신을 하면서 진행됐던 셀러가 작성한 이런 오더라든지 또는 이제 대형 오더를 정기적으로 하는 그 구매 오더를 발주한 바이어가 보낸 거라든지 이걸 받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우리가 발행하는 것이 좋아요. 그 협의된 조건 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프로포마 인보이스에 그 거래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협의됐던 내용을 넣고 주 목적은 대금 송금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거 다 계약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이한테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보내주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 송금은 우리 은행 정보를 줘가지고 송금하도록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송금을 이제 100% 받고 나면 선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진행되고 나면은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이제 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계약의 종류도 이제 개별 계약, 뭐 포괄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이어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메일 교환한 자체가 무역 계약이에요. 전부 다가.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끈끈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개별 계약이고,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뭐 거래 조건이 이제 협의가 돼 있으니까 뭐 포괄 계약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래를 이제 개별 계약이 됐든 또는 주기적으로 하는 포괄 계약이 됐든지 간에 진행하다 보면은, 또는 초기부터 독점 계약을 또는 총판 계약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이오하고 상담을 할 때 이메일로 하든 직접 하든,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우리는 회사 정책상 일정 기간 거래 이후에 독점 판매 계약을 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을 한다. 물론 이제 초기에 할 때도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되겠죠. 어떤 기간 동안에 연간 오더 포캐스트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상담하는 초기에 야 독점 계약 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는 회사 정책상 일정 거래 기간 이후에 이걸 결정을 하는데, 대신에 그 사이에는 우리가 젠틀맨십으로 우리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독점 판매 계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중동 바이어들이 그거를 이제 많이 요구를 합니다. 중동 바이어들이. 사실 뭐 중동 두바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두바이, 실제 수요는 별로 없어요. 사실 두바이 가지만은도 그 오다는 다 유럽이나 또는 아프리카로 많이 가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상담을 할 때 꼭 보면은 독점 계약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했다 칩시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이제 상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특히 이제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자기 나라 업체를 보호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어느 기간 동안 이제 거래를 하고 나면은 영업권, 굿윌이 생긴다고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거래해가지고 시장을 넓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1, 2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놈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친구가. 그 이제 계약을 파기를 하고 더 큰 친구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든지. 이제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다음 주에 교육에도 이제 유통 전략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든 활동이 결국은 똑똑한 파트너 한 명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라서 우리가 A, B, C 이렇게 하다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난관에 이제 부닥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독점 판매 계약도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IT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동남아하고 할 경우에 전부 다 그 SNS로 주고받고 해요. 그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위챗을 한다든지, 뭐 베트남에는 뭐 잘로를 한다든지, 뭐 스카이프를 한다든지 이걸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스카이프로 거래 협의를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긴 업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해결을 했는데, 스웨덴 쪽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SNS는 보조로 이제 활용을 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거래 교신은 서면으로, 요즘 같은 이제 이메일로 해가지고, 혹시 향후에 대비한 그런 어떤 에비던스를 이제 빌드업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필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실무는 뭐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별 계약이나 포괄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이어와 거래 협의를 할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이제 뭔가 좀 포괄적인 어떤 그 독점 계약서를 이제 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나열한 것은 뭐 극히 일부분이고, 뭐 품목에 따라서 또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많고,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또 전문가의 그 지원을 받으면은 또 이런 계약은 한번 하고 나면은 실무이니까 또 다음 유사한 케이스에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은 뭐 독점 판매 계약 체결하고 이럴 때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선적 서류 작성하고 인코텀즈 2020인데요. 우리가 통상 이제 선적 서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 송장하고 포장맹세서, 이제 패킹 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입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할 때부터 이런 양식이 정의가 되어 있으면 참 편해요. 이 양식이 국제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꼭 이걸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유럽에서 주재원하고 실제 그 현지에서 창고 운영하고 현지에서 법인 판매를 할 때는 이런 서류 작성 안 합니다. 없어요. 내가 네덜란드에서 저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트래킹을 해가지고 물건도 보내보고, 또 이제 본사에서 선적되어 온 물건 창고에 되어 있는 것을 현지에서 오더를 받아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이태리, 시칠리아 섬까지 배로 선적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도 그 나라에 맞는 그 어떤 서식, 양식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관행에 따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틀에 박힌 이런 양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보면은 무역을 처음 할 때 이런 양식이 있으니까 참 편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생소할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오다가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선적이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통관 절차를 해야 되니까 그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리스트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양식이 여러 기관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참고로 보시고, 이제 세관 통관이 이제 수출 통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입 통관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재화가 이제 해외로 나가니까 관세법에 의해서 통관을 하게 돼 있거든요. 통관 안 하고 나가면 밀 수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건을 받은 수입국에서는 또 이제 수입 통관을 해야 되잖아요. 뭐 관세도 필요하면 이제 부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고 패킹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능이 있고 밑에 이제 주요 항목 기재 요령이 있는데, 이건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7번 other reference, 그 다음에 9번 shipping mark, 10번 그 포장 종류당 그 화물 개수 표기,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양식에 보면 이제 그 리마크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원산지 표기, 뭐 메이드 인 코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하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PO 넘버라든지 또는 우리가 발행한 뭐 PI 넘버라든지 또는 어떤 그 오다를 확정하게 된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이제 기재를 함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추적하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실제 하다 보면은 거래가 여러 건이 발생이 되고 여러 바이어가 되면은 나중에 이걸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킹 리스트의 리마크 아래는 이제 이런 걸 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shipping 마크는 이제 포장 관련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패킹 리스트에 다시 설명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킹의 포장의 종류, 뭐, 남반데, 운송기관 입장에서는 포장이 개별 포장이 되든, 또는 뭐 박스 포장이 되든, 뭐 팔레트가 되든, 그 사람들은 그 포장 단위 하나가 한 개예요. 이게 팔레트 하나에 물건이 뭐 50개가 뭐 랩핑으로 되어 있든, 또는 카톤 박스에 500개가 들어가든, 그 사람들은 물론 그 세세한 내역에는 그 숫자가 들어가지만은도 운송을 책임지는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한 박스 받았다, 한 팔레트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기를 자세하게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포장 맹세서는 거의 이제 그 커머셜 인보이스 내용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박회사, 그러니까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운임을 산출하는데, 그 패킹 리스트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뒷면을 쭉 넘어가다 보면은 요 8번에 shipping 마크가 있거든요. 그럼 shipping 마크는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박스 단위라든지 뭐 팔렛이라든지 할 경우에 우리가 이제 shipping 마크를 뭐 인쇄를 하든 뭐 그리든 해가지고 그 박스에다가 우리가 그걸 부착을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느냐? 수입자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회사명이 길면은 이제 뭐 약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물건이 어디로 간다든지, 이걸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작년에 불가리아에 한 경우에, 그러니까 소피아, 불가리아. 아, 이러면은 누가 봐도, 아, 이 물건이 불가리아에 있는 소피아로 가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이 박스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10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스 넘버를 거기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럼 박스가 만약에 10개 같으면은 박스 넘버 해가지고 박스 넘버 1 over 10, 2 over 10, 10 over 10 이러면은 박스가 막 흩어져가 있어도 이거 딱 보니까 박스 넘버가 9 over 10 밖에 없어. 하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10개구나.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이제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중량. 그래서 작년에 이제 불가리아에 그 마스크가 거기 통관을 하기 위해서 보세구역이 있는데 세관에서 압류를 한 거예요. 왜 압류를 했느냐? 개별 제품에는 이제 CE 마크가 있는데 요구를 한 거예요. 야, 그럼 CE 마크 증명서 자료를 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처 우리 업체는 그 생각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요 원천 제조업체에다 확인을 하니까 작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그 시 발급 그 업무는 진행을 했고 시 발급됐다는 난파까지 다 받았는데 그걸 한국에서 안 받고 스페인에 있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거를 시 인정 발급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셧다운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급하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창고에 보관되면 일정 기간 프리타임이 지나면 또 창고로 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위원회 중간에서 마드리드 무역관에다가 이제 SOS를 치가지고 접촉을 해서 빨리 해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보내가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건을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그러면 이제 포크리프트 가지고 옮길 거 아닙니까? 또 찢었는지 박스 2개인가 찢어진 거예요. 또 그걸 또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이 이제 분실된다든지 또 도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포장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 제품 분실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서류를 보완을 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이제 수입 통관을 마쳤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이제 11번하고 12번에 이제 그 순중량하고 이제 총중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 중량에 대한 이제 개념도 좀 알아야 될 것이,
일단 이제 운송을 담당하는 이제 운송회사, 물론 이제 주로 이제 항공 운송일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되죠. 해상 운송인 경우에는 뭐 컨테이너 베이스라든지 또는 뭐 LCL로 하면은 또 좀 다른데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공으로 할 경우에는 중량 카고, 볼륨 카고를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것을 기준을 해서 운임을 산정을 한다고 해요. 어떤 제품은 부피는 적은데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제품은 무게는 얼마 안 나가는데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비행기에 화물칸에 공간이 정해져 있고 또 중량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쪽 기준을 보고 자기들이 유리한 큰 쪽을 채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코텀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코텀저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저 해가지고 이제 국제 무역 거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규정화해 놓은 거예요. 근데 통상 이제 인코텀저는 이제 10년 단위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작년 1일부터 인코텀저 2020이 이제 발효가 됐고, 그전에는 인코텀저 2010이 있었고, 그전에는 인코텀저 2000이 있었고, 그전에는 인코텀저 1990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이제 10년 단위로 그 ICC에서 이러한 그 규정을 이제 그 개정하는 이제 배경은 통신수단도 이제 변화가 되잖아요.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이런 SNS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또 요즘은 뭐 이메일로 뭐 거의 실시간에 다 정보 교환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수단도 이제 계속 이제 변화가 되어 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은 그 드론 배송도 뭐 그 반영이 된 어떤 조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개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통신수단이나 또는 이제 운송수단 이런 것이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뭐 관세 자유 지역도 확대가 되고 또는 이제 사실 과거에는 이 팩스나 뭐 이메일 이런 자료를 이제 그 문서로서 인정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전자문서도 종이 서류와 그 동일한 그 효력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 이동이 많다 보니까 이제 사고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도 대두가 되고,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인코텀저는. 그래서 이제 그 거래 조건은 지금 현재 이제 11가지로 되어 있고, 그럼 이거 어떤 이유로 이제 인코텀저가 적용이 되느냐? 이제 상품을 이제 우리가 인수를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선적을 하고 이러한 과정에 이제 책임도 생기고 비용도 생기고 어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 이제 인코텀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어가 되든 또는 이제 우리 뭐 판매자가 되든 우리가 운송하는 그 기간 동안에 또는 뭐 보험은 또는 뭐 서류 뭐 이런 허가는 누가 할 거냐 하는 그런 의무를 누가 할 것인지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물건을 어느 시점에 어디에다가 물품을 인도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위험의 이전을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러한 그 위험 관련된 부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어든 또는 뭐 구매자이든지 간에 운송, 포장 또는 적재 또는 뭐 양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거냐.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 거래 조건이 이제 11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0 인코텀저에는 이제 11가지 거래 조건이 있는데, 뭐, 엑스버크스라든지 뭐 이런 조건은 거의 안 쓰고 사실 우리는 거의 다 FOB하고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C 조건, CFR이나 뭐 CIF 뭐 이런 조건을 쓰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물류 배송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종종 이제 그 DDP로 해가지고 7번에 나와 있는 관세 지급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우리가 가격 내고를 할 때 현지에 이러한 조건으로 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우리가 바이하고 가격 협의할 때 그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DP 조건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에서 11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해상 운송이 주로 되는데, 물론 이 중에 이제 FOB는 이제 운임을 이제 바이어가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을 이제 그 이해를 하면서 이제 바이하고 상담을 하고 또 우리 회사의 가격표를 작성을 할 때 가격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결정하면 되고, 물론 이제 거래 규모나 품목에 따라서 바이하고 상담을 할 때 바이어가 요구해가지고 뭐 CNF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우리가 뭐 FOB로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상대가 있으니까 협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그 무역 실무 교육 그 관행을, 우리 행위를, 그 무역 계약이라는 그런 형태를 이제 빌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가 하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무역 거래와 관계가 되어 있고,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그 계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약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관행대로 하잖아요. 사실 뭐 은행 가서 뭐 할 때도 뭐 동그라미 치고 사인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거래할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역 거래를 내세운 것도 가능하면은 그러한 그 어떤 그 법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조건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역으로 돌아오면은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래, 교신, 행위 자체, 그 무역 실무 자체가 결국은 계약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중소기업들은 뭐 큰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초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바이어는. 그런 점은 조심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뭐 나중에 질의도 있는데 혹시 이 과정에서 혹시 뭐 좀 뭐 질의사항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그 무역개혁에 대한 이해에서 포장지 말씀하셨는데요. 그 상대국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그 언어를, 그쪽 나라의 언어를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되게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요건 한번 보낸 적이 있었었는데 저도 홍콩에. 근데 어디까지 이거를 표기를 해야 되는지를 뒤에 보면은 뭐 영양 분석이나 제조 보고서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외적으로 전체적인 거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상대국이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거를 표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소비자 아닙니까? 우리도 뭐 물품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이든지 간에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그 성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사용 조건, 뭐 주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물건을 사면 다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결국 이제 바이오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전성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 바이어만 자기가 이제 유통 책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표기를 하고, 일반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왜냐면 우리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바이오하고 협의해가지고 뭐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분간 쉬시고 다음 시간에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